밤사이에 푸틴이 평양에 갔어요. 네. 새벽 2시 40분에 도착했다는데 아니 남의 나라 너무 늦게 간 거 아닙니까? 네, 그 뭐 아무리 시차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을 했다는 거 아니니까 네. 기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당일치기로 축소가 됐다라고 하고요. 네. 굉장히 한반도에선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고 하는 것이 한미일 플러스 북중로 구도를 기본으로 해서 국제 정세를 바라봤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일방적인 게 아니냐. 국제 정세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데 좀 우리 정부의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국익을 좀 1순위로 보지 못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구도는 사실 북중로 구도라고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갔다가 또 다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기조 고민을 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네. 총체적으로 9개월 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인가? 아니 9개월 만에 일단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90분 동안 회담을 하는데 9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다. 이제 또 이제 평양 거쳐서 베트남으로 가지 네. 않습니까? 이제 이런 구자가 계속 나오는데 어찌됐든 지금 푸틴의 평양 방문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언론이 그럼요. 예, 네. 굉장히 지금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언론은 평양에 예, 집중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언론 중에서도 우리 특히 한국의 언론들이 네.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남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대치 국면이고 여느 때보다도 안 좋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오물풍선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북 확성기 대응이라든가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북러가 만났다는 것은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있을 때 얼마든지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회피를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했다는 것은 한반도 정세에서 끼치는 영향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저는 이제 다양한 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저희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인터뷰로 문정인 오, 고급집니다. 예, 저희가 섭외가 좀 고급집니다. 문재인 아니죠? 예, 문정인 더 외교안보, 놀라운 예,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 특보를 지내신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시죠. 문정인 선생님 오늘 오후 2시에 모시고 긴급 인터뷰 예정이고 오늘 오전 11시에 이재명 대표와 문정인 선생님 그리고 임동원 특보 네. 뭐 등등 해서 오늘 그 특별히 푸틴의 평양 방문과 관련한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도 저희 편의점에서 오전 11시에 생중계 라이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점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한반도의 평화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사실 평화 프로세스를 최소한 냉전 이후 오늘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번 푸틴의 평양 방문으로 한반도에 어떤 네. 변화가 올지 특히 이제 DMZ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여러 가지 뭡니까 그 대전차 방벽 같은 게 올라가고 북한은 우리랑 확실히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고 더 이상 미국으로는 불가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러시아와 손잡고 세계로 나오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럴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외교 노선을 가져갈 네. 거냐지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예, 게다가 지금 사실 그러니까 가장 평화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국지전이 어쩌다 전면전으로 갈까 하는 두려움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만났던 이제 민주당의 관련된 이슈에 관심을 많이 드리고 실제로 일을 했던 분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네타냐후의 길을 갈까 걱정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국내적으로 이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탄핵 위기까지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국외로 눈을 돌리면서 이게 어떤 전쟁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도 혹시라도 그런 식의 길을 갈까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진짜 여러 차원에서 좀 네.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과도하게 가치 외교 노선을 피력하면서 사실상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를 네.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 스스로 놓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은 그 육자 회담을 기반으로 한 다자 외교가 기본적인 스탠스 입장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과도하게 미국, 일본 중심적으로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 배척하는 외교를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이런 푸틴의 평양 방문을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측면은 네. 없는가 이 점을 그러니까 사실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역시 중요하고 삼각 동맹이라는 것이 강조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사실 외교라는 건 다자관계에서 여러 바구니에 담아 있어야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이 상황을 보면 사실 북한이라는 행위자를 두고 국가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일 중 이렇게 3자가 네. 서울에서 대화를 했을 때도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을 두고 북한이 강력하게 비난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행위자에 대해서 또 북한이 판단하는 것들이 시시각각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대중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았다고 한다면은 북러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우호적인 친선 관계에 대해서 대항으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또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런 스탠스 전환도 가능할 텐데 그런 그 외교적 다변화된 전략을 추구하기에는 지금 2년간의 윤석열 정부 2년간에 너무 지나치게 미국이나 일본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폈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세계가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밤새 뭐 BBC, CNN 전부 평양 푸틴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북일 간에도 지금 북일 간의 정상회담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 추진되고 이야기가 있다는 있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만 그냥 다 손 놓고 여기에서 그냥 북한하고만 계속 실랑이를 하느라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윤석열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 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권위주의와 자유주의로 재편되고 있는 어떠한 지점들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네. 너무 앞으로 혼자 돌격 앞으로 갔는데 뒤에 아무도 없을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지금 기시다와 바이든의 지지율이라든지 현 상황에서의 다음 선거 전망들을 보면 네. 심지어 기시다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뭐 낫다. 뭐 일견 같이 그렇습니다.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지지율이 10%대로 더 떨어졌어요. 물론 조사 네.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견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도 다음 대선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들이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부족해 그렇습니다. 보인다라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과 나토는 바이든 말고 트럼프 시대의 이 국제사회의 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한국 정부는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참 참으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태용 앞서 어제 네네. 김종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태용 장관이 그래도 직업 외교관으로서 최소한의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도 좀 달래고 네. 뭐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안 보내준 건 정말 고마운 일이다라고 하고 새벽 2시에 도착한 것은 또 한국을 좀 배려한 거 아니냐, 고려한 거 아니냐. 최소한 일정을 북한의 일정을 좀 네. 줄이면서 그리고 동맹보다는 조약 그리고 유사시 군사 개입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공동 성명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성명의 내용이 나오는지 이 내용을 좀 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지각도 한국을 배려한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체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푸틴은 원래 지각대장이어서 예, 유명하죠. 근데 참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정상대 정상으로 네, 만나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고 네. 하는 것은 기본 프로토콜을 어겼다라고 볼 그렇죠. 수밖에 없어서요. 북한에서 막 무슨 굉장히 뭐 크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밤중에 북한 국민이라고 해야 됩니까? 인민이라고 해야 됩니까? 북한 사람. 북한 주민이라고 주민. 해야 네. 됩니까? 하여간 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다. 밤새 기다리느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저희가 이게 푸틴의 평양 방문과 관련해서는요. 10시에 김병주 의원 그리고 오후 2시에 문정인 선생님 모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말씀을 좀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언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사과는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제 그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에서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언론이 열심히 이제 왜곡 조작에 동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사 기자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은 왜 보호를 받아야 하나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여진이 주말 내내 이어지고 월요일까지 그치지 않자 결국은 이제 어제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 부분적인 요감을 표명한 거거든요. 그 취지는 뭐냐면은 며칠 전에 내가 했던 얘기는 일부 언론에 실제 하는 애완견이나 경비견 형태를 진행한 것이다. 전체적인 언론
싸잡아서 내가 비판한 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부분적인 비판으로 이 말 그대로 말의 회초리를 돌림으로 해가지고 뭔가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네.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거기에 검찰의 대해서는 애완견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법조발 기사에 대해서 사실 비판할 지점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받아쓰기식 보도, 뭐 물론 언론의 고민들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개선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애완견만 남아버린 이 상황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완견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개선하거나 고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좀 건강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표현부터 조금 이제 아무래도 논란이 갈 수밖에 없고 게다가 그 논란을 키운 또 언론들도 있다 보니까 안타깝다 이런 네.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그 쌍방울 대북 송금 그 800만 달러의 진실이 뭐냐. 그래서 이게 이재명 방북과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을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쌍방울의 주가 부양과 김성태 방북을 위한 것이었냐. 사실은 이 두 개의 지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고 그 사이에 국정원 문건도 나오고 블랙 요원의 증언도 있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쪽은 다 무시되거나 탄핵되고 오로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3명의 진술에 의존해서 검찰 수사와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 9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된 데에 대해서 어떤 그 비판이나 불만 뭐 이런 걸 제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죠, 네. 좀 제대로 좀 보도 좀 해주세요. 이건데 애완견이 등장하면서 모든 언론과 또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주요 정치인들이 다들 앞다퉈서 하나씩 다. 한마디씩 네. 다 숟가락을 얹으면서 이게 실제 본질은 간데 없어지고 비본질적인 애완견, 기레기 뭐 이런 것만 쭉 남은 거죠. 그러니까 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뭐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얘기를 많이 화두로 떠올렸고,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발언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 저는 정치인의 발언하는 거는 반대로 뭐 기자라는 호명을 했지만은 네. 그리고 애완견이라는 어떻게 별칭을 사용을 했고 어떻게 보면 기자 입장에 수모적인 표현을 쓴 건데 그런 표현을 왜 썼을까? 네. 저는 봤을 때 사실 기자들한테 거북스러우라고 혹은 화나라고 이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자체가 당시에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서 4번째 재판에 가게 되는 상황이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결국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변소하는 과정인데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지지자나 국민조차도 나에 대한 오해의 시선을 갖고 있다는 판단을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한 그 주범이 검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방조범 혹은 공범 정도로 언론을 호명함으로써 국민이나 지지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가장 크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언론을 호명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로 전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 논쟁이 결국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언론 전체 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논쟁으로 이어짐으로 해서 본인도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가 너무 커지면서 일부 나흘이 지난 시점에는 일부 발언을 수정해야 되는 대목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 사실은 앞서 이제 김은지 기자님께서 그 법조기자단의 문제점 많이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치찌개 계란말이 못 먹어서 거기 간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대통령과 조금 더 밀착돼서 대화할 수 있을 때 이거저거 물어봤어야 됐던 거 아니냐? 근데 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이렇게 해명합니다. 아니 선배, 대통령이 김치찌개 끓이고 지금 계란말이 먹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최혜병 문제 어떻게 생각하지? 이걸 어떻게, 이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곤혹스럽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기자라는 직업군과 정치인이라는 직업군은 언제나 불가원의 관계고, 안면몰수하고 물어야 될 땐 물어야 되는 게 또 우리 직업의 네. 윤리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이게 어려운 일이고 참 힘든 직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다 1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참 그 고민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검찰 출입기자단 네.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유통되는 구조 자체가 뭔가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해봐서 아시잖아요. 되게 어렵죠.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근데 결국은 그 김치찌개 회동에 대한 그런 세간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법조 출입 기자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이해 못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그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어요. 결국은 출입처 주의라든가 네. 아니면 대통령 아까의 회동 같은 경우에도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다고 했고 당시에 이제 만찬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만 많이
강조가 되고 실제로 테이블 돌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대통령과 압축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거고 그런 형식적인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김치찌개 회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기자들이 선택을 했어야 맞았던 것이고 법조 기자단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그 주체의 그런 발표라든 것들에 주목해서 보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과거의 엄숙한 출입처주의를 좀 다변화해서 다른 형태로 예를 들면 특정 부서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운용의 미들을 언론사 스스로가 다르게 판단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은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출입처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과거에 이제 오마이뉴스의 어떤 그런 모토가 있기도 했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입처 자체가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출입처가 있으면서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체계와 시스템이 돼야 돼.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입처 자체가 없으면 더 함부로 할 거다. 더 마음대로 할 거다. 그래도 기자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도 그렇고 주요 이제 권력기관들이 다 그런 것인데 출입처는 들어가는데 가서 역할을 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제가 최근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연조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좀 출입처에 선배들도 계시고 해서 노장청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현안이 있을 때 저는 통일부 출입했을 때 과거에 그 한겨레 강태호 선배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딱 그 길을 세우면서 기자들이 이러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당신들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은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연로하신 기자님들도 현장에 좀 많이 나가서 예, 공무원들하고 기자들이 좀 기회에 눌릴 때 선배들이 좀 싸워주시고 길을 네. 좀 열어주시고 예? 그런 역할들을 좀 우리가 현장에 좀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늙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출입처 제도는 필요하지만 출입처 제도가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처럼 상시 거기서 그러니까 감시 역할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 기자라고 하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같이 관계를 맺게 되면 말씀처럼 맞아요. 불가근불가근이 어려워지는 지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또 기자단을 서로 감시할 수 있게 개방적으로 거기를 해놓으면 맞아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건 왜 저렇지라고 바라보는 그렇죠. 게 생기거든요. 네. 근데 출입처가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가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곳일수록 기자단도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밖으로 잘 안 나오게 되고 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와 검찰 기자단의 좀 차이라고 생각한다면 국회 기자단은 개방이어가지고 그냥 맞아요. 등록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웬만하면. 물론 일부 요건이 있죠. 네. 근데 기자단,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오는 좀 폐쇄성의 구조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취재하는 입장에서 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 관공서들이 다 기자단이 투표해서 출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뭐 과거에 음료수도 돌리고 막 그랬었어요. 출입처 뚫으려고 막 그런 것도 있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폐쇄적인 기자단 운영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정보 유통 구조를 바꾸면 기자들이 써야 되는 기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그리고 계속 바꾸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너무 기자들 얘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순방 다녀왔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네. 뭐 뚝배기라면 이런 것만 나오고 뭐 좀 뒷얘기가 들리는 거 있습니까? 저도 근데 아까 뚝배기라면 혹시나 우리 구독자들 모를까봐 좀 말씀드리면은 네. 그 순방 3개국 다녀온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가 뚝배기 라면의 보헤미안 랩소디 연주가 윤석열 네. 대통령의 취향을 저격했다 이런 저격했다. 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네.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기자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즈벡 이제 정상이 예. 이제 오찬을 하던 과정에서 한식을 못 먹은 우리 네.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권위 있게 접대하다 보니까 뚝배기 라면도 이제 끓여줬다. 그리고 만찬에서는 우리 퀸의 보헤미안 보헤미안 랩소디 랩소디. 마마 그 노래 있잖아요. 네. 그 노래 좋아하신 걸 알고 이렇게 틀어줬다. 만찬장에 틀었다 이런 네. 건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예전에 이제 가십이나 읽을거리 정도 되겠지만은 정색하고 마치 우리 정상을 뭐 굉장히 높게 대접해서 이런 취향까지도 알아봤다는 식의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용도가 있는 보도인지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그렇고 뭐 김건희 여사 드레스 코드나 뭐 가방이나 뭐 막 그런 거를 집착해서 예. 물론 뭐 쓸 수 있어요. 그런 거 뭐 이렇게
조그맣게 뭐 현미경 이런 걸로 좀 쓸 수는 있다고 돋보기 네. 뭐 이런 거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정치면에 주요 기사로 이걸 하다 이렇게 쓸 문제냐라는 네. 생각은 좀 들어요. 실제로 이제 외국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비유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무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미국 기자들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현안이 아니라 미국 현안들을 엄청 물어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뭐 외국 정상과 함께하는 어떤 기자회견에서 그 정상과의 관계 부분들을 메인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겠지만요. 사실 우즈베키스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말씀처럼 보헤미안 랩소디나 뭐 아메리칸 파이가 아니라 네. 결국은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고요. 이게 저희 자꾸 이제 저희가 네. 시사적인 부분에서 매일 탐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우즈벡 대통령의 부인의 조카가 직접 디자인한 그러니까요. 전통 의상을 선물했다 그랬잖아요. 네. 불현듯 든 생각이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인도의 전통 의상을 네. 이제 받아서 네. 함부로 이제 고쳐 입었다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맞습니다.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런 생각만 나는 거예요. 네. 정상 간의 외교가 순수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 선물 받은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 사후 네. 처리를 네.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나라가 사실은 정상적이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과도하게 강아지를 많이 안고 있고 이것도 취향을 고려한 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순방 비용에 대해서도 결산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기내식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민영배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때 나흘간 먹었던 끼니 몇 끼를 합쳐보면 실제로 한 뭐 네 끼에 수십만 원인가 뭐 그 정도에 네. 달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건데 뭐 그것도 뭐 큰 비용이지요. 그러나 정상 외교였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지금의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기내식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좀 챙겨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인도 그 순방 당시에 기내식 비용이 네. 굉장히 예상보다 많았다. 그리고 국민 감정에 어긋나는 비용이라고 네. 국민의힘에 주장을 해서 그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진상 규명 과정에서 비용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숙 여사의 그런 순방 비용의 비정상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네. 지금 현 정부의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정상 예를 들면 기내식 비용이라든가 네. 순방 당시에 관광지 방문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정하게 따져서 교차 비교를 통해서 비정상성을 따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예를 들면 검찰이 지금 사건을 배당 수사 중인데 네. 이 사안의 문제를 밀도 있게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평면상에 놓고 같은 사안을 동일 비교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내식과 관련해서 저도 좀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이게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하고 계약할 때 통으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명이 타든 몇 명이 만약에 원래 100명을 예산했는데 10명이 탔어요. 그러면 10명이 타도 그 값은 계약상 다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 네. 됐던 건데, 그러니까 보도할 당시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취재를 해서 균형을 좀 맞췄다라면 우리 언론이 그랬더라면 이런 논란이 좀 종식될 수가 있었는데 보도 단계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언론에서 막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 정치권이 막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갈라치기와 불필요한 논쟁들을, 그러니까 좀 소모적인 논쟁들을 계속하는 네. 것에는 우리 언론의 좀 역할과 책임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애초에, 예. 저희 세계 매체를 꼭 열심히 봐주시라. 시사인, 예, 경향신문, 네. 취재 편의점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좀 건들지 말아야 될 영역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주 정략적 목표로 건드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상외교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뭐 언론의 검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오픈하다 보면 사실 끝이 없는 문제일 텐데 이게 과연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저 최근에 이제 김정숙 여사 관련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검찰의 이제 기사 관련해서 중앙일보 멘트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영부인 외교를 다듬을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검찰이 왜 영부인 외교까지 다듬어야 다듬어야지. 되나? 네. 그러니까 검찰의 영역이 아닌 영역까지도 또 하려고 하는 게 결국 사람들이 검찰 개혁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인데요. 네. 굉장히 좀 무리한 이야기가 또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그러네요.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자기 분야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언론은 언론 열심히 하고 검찰은
수사 문제 좀 정리가 되겠지만 네. 예, 기소 여부 판단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 영역 아닌 것까지 손대려고 하면 위험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제 검찰이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김만배 신앙님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당시 뉴스타파 이거 인용 보도 해가지고 많은 언론사들이 똑같이 징계를 받은 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구형이 좀 어떻게 그러니까 뭐 보세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과방위에서도 그 언론사법이라고 기존에 있는 언론산법에다가 그 방통위법 개정까지 붙여가지고 뭔가 이런 보도들에 대한 판단들 정부의 쉽게 얘기해서 정부의 입김을 많이 받는 권위주의적인 판단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그것들이 이제 보면은 그 심의 자체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가 방통위가 심의 주체들에 대해서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뭔가 보호 장치를 망트는 제도적인 차원의 견제가 없다면 이런 것들이 기속될 수 있다.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도,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현미경을 들이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균형 감각 있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도들이 지금 과방위에서 법제의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수사 속도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많은데 네. 작년 가을에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을 정도의 뉴스타파 보도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그때 김기현 대표가 1급 살인죄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다 연관되어 있는 맞습니다. 사건인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건이 매조되어지지 않고 사실 구속영장 청구라고 하는 게 보통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도피 가능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데 도피의 가능성 아마 이분들 지금 아마 출국 금지되어 있을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이미 발견된 사건을 아직도 증거인멸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럼 그때 영장 청구 안 하고 왜 지금 하느냐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조금 적절치 못한 게 아닌가. 물론 뭐 영장 발부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 검찰의 수사 속도와 본인들이 말했던 과거의 엄밀성을 바라본다면 네. 조금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아니 합니다.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검찰 출입 기자님. 아니, 네. 아니 물론 이제 공적 판단이라는 것은 법대에 있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네. 엄정하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김은지기 기자가 얘기한 속도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뭔가 여러 가지 검정 보도가 있었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치우친 수사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비판받을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그 뉴스타파 기자들 있잖아요. 봉지욱 기자, 그다음에 한상진 기자 출국 금지 아직도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름 휴가도 못 간다고 하는데 7월에 이제 애들 방학하면 어디 가까운 데라도 다녀와야 되는데 출국 금지 이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자들 출국 금지에서 뭐 합니까? 예?